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피해자 모드를 켰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은 화력 시위나 강경 외교 대신 유엔에 하소연 서한을 제출하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일본이 계속 대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베이징은 유엔 사무총장을 찾아가 익숙한 내용, 즉 도쿄의 최근 대만 지지 발언을 빌미로 일본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따라 지역 안정과 군사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에도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듯 말에 겁먹는 권력은 언제나 확성기를 탓합니다. 포성이 커질수록 진실은 조용해지니까요. 더 아이러니한 장면은 스스로를 글로벌 강국이라 소개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던 나라가 정작 말 몇 마디에 유엔으로 달려가 눈물을 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비판이 베이징의 심리적 약점을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대만 문제가 더는 그들이 주장해온 내부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점 말입니다. 강철용의 외피를 두른 듯 굴던 중국도 누군가가 대만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게 불러주기만 하면 눈물샘이 열립니다. 베이징이 여전히 레드라인을 긋고 세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중국이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흔드는 한 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전례 없는 급으로 격상하는 새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이징이 불가분이라 주장해온 그 섬은 워싱턴의 전략적 방어 체계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일깨워준 교훈은 간단합니다. 침략의 언어를 억제하는 것은 감정적 규탄이 아니라 제도화된 억지력입니다. 법과 연합 그리고 지속적 실행입니다. 여느 때처럼 중국의 반응은 분노, 반대, 경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래도록 중립에 가까운 듯 보이던 한 축이 점차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한국입니다. 중1 때만 갈등해서 거리를 두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군사협력의 새 진전, 해군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안보와 관련한 단단한 발언들로 한반도 남측은 아시아의 대치가 현선을 넘을 경우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동맹들 사이의 맞대결은 더 이상 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벨트 전체가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참회에서 배운 듯한 냉엄한 계산이 동아시아에도 스며듭니다. 말만 큰 외교는 진흙탕 속 드론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쌓아 올린 이미지는 전랑 외교였습니다. 주먹과 위협의 언어, 우리는 바다에서 이웃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어선의 쫓겨남, 타국 해군 함정에 바짝 붙는 위험한 기동, 남중국해에서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까지 오만하고 차갑게 역사적 권리를 과시하던 중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역설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연이은 대만 관련 비판에 베이징은 으르렁대기보다 유엔에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전랑이 외투를 갈아입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금니가 빠진 것일까요? 러시아의 포탄이 민가의 벽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늘 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필요한 쪽은 포탄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동아시아 대결의 세 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베이징에 떨리는 외교 서한 한 통으로 열렸습니다. 이유는 변함없이 일본입니다. 도쿄의 고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만의 안보는 곧 일본의 안보라고 밝히자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어떤 군사 행위도 도쿄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침묵하던 관찰자에서 일본은 이제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지정하게 무대에 올라섰고 베이징은 더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엔으로 보낸 서한 속 중국의 외교적 분노는 일본의 침묵 시대가 끝났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는 피와 철, 원한과 충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호통치는 쪽이 중국 하나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반역을 일으킨 하나의 성에 불과합니다. 그런 중국의 귀에 역사적 경쟁자 일본이 대만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하니 용은 즉시 불을 뿜었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 일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쿄가 내정에 간섭한다는 고발과 함께 대만을 중심에 놓은 채로요. 하지만 잠깐 뭔가 거꾸로 들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서필리핀의 중재 판결이 자국의 구상과 다르자 그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일축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랬던 베이징이 이제 같은 국제체계에 매달려 일본을 고발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역설이 있을까요? 유리하면 유엔은 정의의 친구, 불리하면 휴지 조각. 베이징은 도덕에 바둑을 둔다고 말하지만 가장 강력한 돌, 즉 일관성을 자주 놓칩니다. 우크라이나의 폐허 위에 서성이는 러시아의 변명과 같은 장면입니다. 원칙은 늘 존재했지만 늘 상대적이었습니다. 수백만 병력과 거대한 국방 예산을 가진 중국이지만 그들을 조여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이웃의 강한 외교적 발언들입니다. 지금 베이징을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상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군사 공격을 가해서가 아니라 대만 방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 집약적 자위대와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목소리가 판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도쿄가 대만의 안보를 일본의 안보와 결부시키는 순간 세계는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베이징의 악몽입니다.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무력 대신 공개 외교와 강한 동맹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 말입니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포장했듯 용어를 바꾸면 사실이 바뀐다고 믿는 순간 억지는 시작됩니다. 지정학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간섭을 거부하던 국가가 이제는 국제 중재를 찾고 누군가의 연대를 구합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대만 이야기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침묵하길 원합니다. 미국, 일본, GH7 그리고 유엔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 토달지 말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 경계하고 연합 외교와 국제법으로 방역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중국은 일본을 유엔에 고발하고 필리핀을 위협하며 대만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GH7에 화를 냅니다. 이것은 외교라기보다 통제의 상실입니다. 한때는 골목대장이었지만 이제 벽에 몰리자 불꽃을 허공에 뿜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선동은 크고 탄약은 줄어듭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세는 소음이 되고 소음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립과 포위를 느끼는 초강대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습니다. 로마에서 오스만 제국, 나치 독일에 이르기까지 벽에 몰린 제국의 반발은 종종 외교가 아니라 불가피였습니다. 중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과 G7의 군사 외교 네트워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물러설 줄 모르는 자존과 방대한 군대가 있습니다.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이징은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근의 혼란이 이미 그려진 총력 설계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일까요? 역사에서 첫 발포는 대개 끝까지 몰린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해협이 될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초기 일격의 유혹은 실패의 확률을 키울 뿐입니다. 전장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고발하는 문서를 유엔에 부지런히 보내며 지지를 구하던 바로 그때 미국은 베이징의 대만 고립 시도를 향해 강력한 외교 한방을 날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해 대만의 외교적 동맹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간을 넓히는 약속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 법은 군사 동맹 조약이 아니라 전략법적 틀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걸어놓은 제한을 주기적으로 점검 해제하고 타이베이와의 공식 접촉을 확대 격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늘리고
대만의 지위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접근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왜 이것이 동아시아의 판을 흔드는 정치적 폭탄일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왔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개입할지 말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호성은 회색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은 무모함을 자제했지만 위협을 지속할 공간을 남겼고 타이베이는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방어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미 의회의 여야 합의는 그 모호성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이제 침묵이 아니라 공개 선언입니다. 대만은 모든 위협 앞에서 보호되어야 할 전략적 파트너라는 선언.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관성은 약속을 실제 전략으로 바꾸었고 베이징은 당혹스러워합니다. 회색 지대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편을 택했습니다.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입니다. 무함대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기능해 온 대만이 외교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당화되는 흐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은 동맹의 결속은 전차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대만을 버리는 나라를 곧장 제재하는 철퇴도 즉각적인 방위 조약도 아닙니다. 대신 국무부의 자율 제한의 해제, 기존 법의 실효적 집행, 국방협력 촉진, 미대만 당국자 간 공식 방문과 접촉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베이징에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전략 전환입니다. 중국이 그어온 하나의 중국, 레드라인을 미국이 행동으로 넘어선 셈입니다. 하나는 인정하되 체제는 둘, 그리고 대만의 자위 능력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이 즐겨 쓰는 비유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골목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웃에게 미국이 든든한 방어 도구를 쥐어주고 말합니다. 걱정 말고 지켜라. 우리는 너의 뒤에 서 있다. 게임은 외교적 수사에서 국가의 법과 준비된 무기고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겐 트럼프식 악몽입니다. 서명자가 누구든 법은 남고 정권이 바뀌어도 베이징 앞에는 늘 법적 정치적 난관이 버티고 서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없이 증명되었듯 시간은 침략자 편이 아닙니다. 법과 연대는 느리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그러면 대만은 안전해졌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와 아직 아니다입니다. 대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첨단 무기, 일본의 전략 지원, 미국의 정치 군사적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억지가 있습니다. 억지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은밀한 잠수함, 스텔스 타격기, 수천 발의 토마호크가 대만 해협 둘레에 배치되면 베이징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떤 공격도 상상 이상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연다면 그들은 참혹한 연쇄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면 제재로 인한 경제 붕괴, 초기부터 큰 인명피해, 그리고 최악의 경우 첫 번째 세계대전급의 확전 위험까지. 그럼에도 아직 아니다인 이유는 위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매 시각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개 지원은 베이징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지도자에게 코앞에 영향권이 이탈하는 이미지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나리오를 예견합니다. 대만 주변의 훈련이 잦아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출격이 더 가깝고 더 빈번해지며 베이징의 전쟁 수사는 한층 거칠어질 것입니다. 미국산 방패는 대만을 지켜줄 수 있지만 중국이 매일 벼리는 칼을 꺾어버리지는 못합니다. 방어가 곧 절대적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이 전략적 불가침에 다가갈수록 중국의 기회 창은 닫힙니다. 정말로 무력 병합을 계획했다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찍 칠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보여주듯 서두른 전쟁은 길어지고 길어진 전쟁은 침략자를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외교의 언어로 베이징은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대만과의 국방 관계를 죄자마자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을 향한 메시지는 멈춰라. 최고 경고는 불장난하지 마라.
부드러운 톤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만 관계 강화가 중국 주권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국제 관계가 아니라 가족 싸움에 외국 경찰이 끼어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간섭이 시작되면 베이징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보복을 예고합니다. 분석가들은 몇 가지 수를 거론합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 이를테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제재, 대만 해협 남중국해,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순찰과 도발 강화, 그리고 필리핀 등 지역의 미국 동맹들에 대한 직접 압박입니다. 미국 편에 서면 값을 치른다는 정알입니다. 이것이 단지 외교적 엄포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실행될 보복의 서막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선전 영상을 줄줄이 내보내던 날 미사일은 쌀값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생활비로 나타납니다. 다시 익숙한 장면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행동을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설은 이렇습니다. 불법 인공섬을 쌓고 자기 것이 아닌 바다를 군사화하며 서필리핀의 중재 판결을 외면한 쪽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자 법을 외칩니다. 그 사이 조용히 판을 바꾸는 동향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신중함으로 알려진 한국이 중용의 자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어조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중국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북한의 위협이 날로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로 갈라졌던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다시 단단히 손을 맞잡습니다. 중국의 분할 통치가 한때 상처를 건드리며 먹혀들었지만 베이징과 평양의 이딴 도발은 두 동맹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뭉쳐야 북풍을 막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국은 말과 달리 행동으로 말합니다. 미일과의 3자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만 해협 긴장에 대한 입장도 또렷하게 밝힙니다. 진짜 중립이라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한국이 대만을 신경 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선인 해상 운로가 그 바다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그것은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질식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주한미군과 기지는 어떤 미중 충돌에서도 한국을 사실상의 표적으로 만듭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의 중립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 함께 비공식 억지연합,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에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베이징이 가장 막고 싶어 하던 악몽 같은 그림입니다. 3자 회의, 안보 합의, 연합훈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호는 하나의 수렴점으로 향합니다. 더 큰 충돌을 대비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정보전이나 외교전만의 국면이 아닙니다. 전략전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의 부재가 곧 비용의 과다임을 증명했습니다.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대만 해협, 일본, 한국의 긴장은 이론을 넘어 지역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필리핀이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대만을 경유합니다. 봉쇄가 걸리면 쌀값은 오르고 연료는 귀해지며 국내 불안은 급증합니다. 수빅과 팔라완 같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필리핀 미군의 기반도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습니다. 충돌이 터지면 주거지와 도시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이 위험에 놓입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가 점차 억지연합, 즉 태평양판 나토로 정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들, 국제법의 근거, 이어지는 연합훈련 속에서 큰 대결의 발걸음이 가까워집니다.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